반갑습니다. 저희가 임상심사 2급 이제 실기 이론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임상심사 실기 시험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그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뭐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아실 텐데, 임상심사 2급 실기 시험 자체가 이제 그 이렇게 쭉 서술하는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서술하는 문제로 나왔을 때 이제 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에 묻는 요 질문에서의 정답이 이렇게 그 어떤 교재는 A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교재는 B라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건 사실은 좀 이렇게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리고 시험 대비를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중에서도 좀 공통된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A라는 정답, B라는 정답을 꼭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쓰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정답을 체크할 때 이제 맞다라고 체크를 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대체적으로 좀 공통된 거,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것 위주로 내가 이제 내용을 외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을 다 외워야 되냐? 그렇게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꼭 젊은 분들만 하진 않잖아요. 젊은 분들은 다 외워도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해지게 이제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사한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5가지만 채점을 해요. 1, 2, 3, 4, 5 쓰고 나 또 기억나는데 6, 7, 8 이렇게 썼는데 이 중에 아래 게 맞으면 적당히 이렇게 점수를 주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고 1, 2, 3, 4, 5까지 쓰면 그 아래는 아예 채점도 안 한다. 그러니까 아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걸 굳이 더 쓰려고 노력하시진 않아도 되고, 5가지만 써라 그러면 뭐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위주로 5가지를 써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론에서 배우는 거 총 뭐 11가지다 그러면 11가지를 다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가지를 외웠는데 3가지를 써라, 이런 경우는 간혹 있는데, 뭐 한 7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배웠는데 그 중에 뭐 4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외우는 것 위주로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자꾸 읽고 반복해서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전혀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한 그 딱 시험 시작하고 나서 절반이 됐을 때 이제 시험 다 치른 분들은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나가는 사람들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시간은 아주 충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반복해서 써 놓는, 그래서 자꾸 손에 익은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과목 기초심리상담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기초심리상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상담할 때 주로 진행되는 내용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상담할 때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알만한 그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상담을 현재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담을 받아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어떻게 했지, 이걸 떠올리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도 저도
경험이 아니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상담을 우리가 책으로 배우게 되는 거니까 이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상담을 딱 처음 장면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상담이 구성이 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상담사들이 관찰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임상심리사 이제 자격을 준비하는 거니까 임상심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 이제 피검자, 내담자라고도 부르죠. 이 피검자를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피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때 이끌어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상상을 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좀 이렇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이론 보시면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실을 딱 찾아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냥 딱 앉으세요, 그래서 상담 바로 시작하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인테이크 상담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상담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 면담을 하는 상담사가 이렇게 세팅이 잘 돼 있는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초기 면담을 하는 상담사다 그러면 초기 면담을 하는 상담사는 초기 면담을 해요. 그래서 초기 면담한 내용을 기술을 해서 실제 상담할 상담사에게 내용을 전달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초기 면담, 그 인테이크 상담하는 그 상담사, 내담자가 처음 상담실에 왔을 때 이 내담자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그 큰 윤곽을 파악을 해서 실제 이 내담자가 어떤 상담자랑 가장 잘 맞을지를 매칭해서 그 상담자에게 넘겨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초기 상담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에서 주요 목표, 그러니까 처음 상담하는 사람은 뭘 파악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주된 호소 문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내담자가 왔는데 제가 정말 우울해서 미치겠어요, 아니면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 또는 불안을 주 호소 문제로. 그럼 주로 어떤 장면에서 우울하세요? 그럼 어때 때도 우울하고요, 어떤 때도 우울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호소하는 내담자의 심정 문제가 뭔지,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파악하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해소되기 원하는가. 그래서 내가 아예 우울이 없는 상태, 아니면 아예 불안이 없는 상태를 원하나, 아니면 그래 우울이 뭐 이제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100% 우울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를 원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기대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합니다. 긍정적인 치료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그리고 이제 상담 기관 자체를 좀 신뢰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오면은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상담 전체 과정을 구조한다라고 하는 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안에다가 상담이 뭐고, 그래 당신은 몇 시에 오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몇 분간 상담을 할 거고, 상담 와서는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상담사인 나는 혹은 다른 상담사들은 어떤 도움을 줄 거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담에 가서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그 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야 그럴 수 있지만 이 내담자가 와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틀, 도식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구조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에서 주요 목표는 호소 문제를 파악해서 증상을,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대, 내담자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그 다음에 라포 관계,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 네 번째로 상담 자체를 구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면담에서의 주요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좀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초기 면담 과정에서 행동을 관찰해요.
상담사가 이 내담자의 또는 이 이제 피검자의 이제 행동을 관찰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관찰하냐라는 거. 이건 주로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거를 관찰하겠죠. 행동 관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건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표현을 관찰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표현하고 있나, 혹은 그렇지 못한가. 또는 상담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고 나서 보통은 너무 빨리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늦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적절하게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딱딱딱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말을 한다든지 표현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체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신체 동작이 너무 이렇게 막 정신사납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경직된 상태로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동작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어떻게 이제 신체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실제 상담하는, 그리고 실제 심리 검사를 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면담 태도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너무 이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고개를 끼딱하게 하고 이런 태도를 하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그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태도로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면담 태도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이제 용모 및 외모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오늘 날씨와 그리고 요즘 기후와 적절하게 옷을 입었는가,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좀 이렇게 그 어떤 균형이 좀 맞게 옷을 입었는가, 너무 이상하게 혹은 너무 계절에 안 맞게 옷을 입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모와 외모에서는 위생을 꼭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뭐 상담을 올 때 우울하고 불안한데 화려하게 뭐 꽃단장을 하고 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이렇게는 안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이 사람의 위생 상태가 어느 정도, 뭐 머리도 뭐 꼭 감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단정하게, 옷도 비교적 이제 단정하게 입고 왔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손톱도 막 이렇게 이상하고 새카맣고 막 그 머리도 뭐 며칠 안 감은 것처럼 떡져 있고 뭐 이런 상태로 왔냐, 그건 기본적인 자기 보호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이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슬픈 내용이면 정서적 반응이 이제 슬픈 반응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어떤 이제 우울한 거면 우울한 반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제 어떤 표현과 감정 사이의 어떤 불일치라든지, 아니면 감정이 너무 억압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계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정서적 반응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해력, 쭉 질문을 했을 때, 상담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아니면 대화에서 나타나지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어떤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력을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이해력에 대한 그런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7번에서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래도 비교적 이 사람이 이제 뭐 상담사 나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한다라든지 자기 상태를 묘사한다라든지 이게 적절하게 되겠구나, 혹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이거 도와줘야 조금 이제 나온다라든지 이런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상담사들이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초기 면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한 7가지 정도의 어떤 행동 관찰을 해서 그 행동 관찰한 결과를 이제 실제 상담하는 사람에게, 물론 초기 면접한 사람이, 초기 면담한 사람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다른 이제 실제 상담한 사람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적 면접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초기 면접을 해서 그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우리가 기술을 하겠죠. 뭐 이름, 그다음에 뭐 성별, 그다음에 뭐 나이,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직업 유무 이런 것들은 뭐 결혼 유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나, 그리고 혹은 이 사람이 결혼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어떤가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아주 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직장 생활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내주는 아주 단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주호소 문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주호소 문제. 이 내담자가 혹은 이 피검자가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그리고 자기가 해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주된 그런 문제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병력, 그러니까 현재 어떤 증상들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증상들,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과거의 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 한번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또는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재발이 된 그런 형태로구나, 또는 이게 어떤 그 다양한 문제 또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다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병전 성격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병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비교적 친구 관계도 괜찮았고 뭐 성격도 활발했고 그다음에 뭐 대인 관계도 잘했고 직장 생활도 잘했고 이랬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우울하고 혼자 있는데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라든지, 그래서 이 자극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이전에는 어땠는지, 비교적 원만한 생활을 했던, 그리고 비교적 잘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를 했던 사람이면 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전에도 아주 문제가 좀 심각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요 문제를 치료해도 요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병전 성격은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서 개인력을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어렸을 때 어떤 양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학년기 때는 어떤 그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 시기 때는 친구 관계가 어땠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는 가족 역사를, 이제 가족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력을 쓸 때는 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증상, 예를 들어서 우울이면 우울, 불안이면 불안, 이것과 연관된 것 위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형제들도 뭐 이렇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서 보시면 정신상태 검사를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심리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심리검사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한 정신상태 검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모나 뭐 용모, 면담 태도, 정신운동 활동이라든지 정서적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의 뭐 의사소통 능력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든지, 뭐 보통에 해당이 될 것 같다, 아니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서는 그래서 이제 권고 사항, 특별히 여기서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적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면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제 상담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임상적 면접 내용.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제목 위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그라미 3번에서 봤던 현 병력 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죠. 현 병력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냐면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서 문제가 언제 생겼냐는 거죠.
이 사람이 쭉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냐라는 걸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 발생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에서 문제가 생겼냐, 혼자 뭐 이렇게 그 외지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무슨 스트레스가 주어져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무슨 스트레스가 주어져서 이렇게 된 거냐, 이제 발생했던 상황, 그런 이제 여러 정황들을 이제 쭉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발현 양상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졌을 때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가, 뭐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에서, 아니면 주로 그 상사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주로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물건을 던진다라든지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치료 경력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하는 걸 이제 기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날 바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이제 뭐 한의원을 가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렇게 도움을 좀 청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혀서 이제 나중에 상담을 오는 경우, 혹은 검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래서 그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이제 현 병력을 기술할 때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현재 어떻게 생활이 변해 있나라고 하는 걸 이제 기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직장도 안 나가고 휴직을 해서 집에서 처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그래도 힘들지만 뭐 직장에는 나가서 뭐 이제 그 일을 꾸역꾸역 하고는 있지만 뭐 거의 매일 뭐 술을 먹으면서 뭐 지내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현재 어떻게 생활이 변화됐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게 바로 현재 병력을 기술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그래서 요런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위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8번에서 정신상태 검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서 좀 자세하게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의 주요 항목, 그 다음에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외모와 이제 면담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장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자세와 동작,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들으실 때 혹시 상담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옷 입은 걸 그렇게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내담자가 계절에 맞는, 그리고 그 좀 균형이 맞는 옷을 입고 왔냐 안 왔냐가 그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담자가 현실 감각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끔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 옷을 입고 오는 건데요. 그게 적절하냐 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고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도 그렇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사고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나름대로는 그 현실 감각에 있게, 그 다음에 남이 볼 때 안 이상하게 입고 온다고 왔는데 정말 이상해. 그러면 그건 이제 현실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고력이 문제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면담자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때 협조적으로 진행을 하냐, 아니면 이렇게 뭐 의심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정신운동 활동이 이제 어떤 초조하냐, 아니면 너무 이렇게 늘어지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어떤 감정과 정서를 느끼는가, 그리고 그게 표현 적절한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언어와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또는 너무 생략해서, 혹은 너무 이제 중간이 빠진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냐,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순서가 없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서는 지능이라든지 판단력, 그다음에 뭐 병식이라든지 정보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정신 상태 검사에 포함되는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기출보건 문제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3년도, 6년도, 13년도, 16년도, 그래서 꽤 우리가 반복해서 나온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보시면 초기 면담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담자의 행동 관찰 7가지를 써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동 관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행동 관찰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제 뭐 말과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동작이라든지, 면담 태도, 용어 외모, 그다음에 정서적 반응,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동 관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만 적어주시면, 요게 이제 7개를 써라 그러고 7점이니까 그러면 제목만 써주면 보통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14점이다 그러면 제목을 쓰고 설명을 이렇게 좀 써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설명을 쓰는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요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설명으로 해서 요 내용이 들어가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목을 정확히 다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 요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뭐 내담자의 어떤 뭐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말을 우리가 그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써줘도 정답으로 처리하니까, 그 단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쓰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핵심 이론 두 번째 보시면 임상 장면의 이제 평가 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가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담자에 대해서 혹은 피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요 우울 장애 또는 뭐 불안 장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려고 한다면 이 내담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 근거를 갖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평가 면담을 실시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면담의 형식으로는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비구조적 면담인 거죠. 비구조적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구조화했다라는 건 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구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 없이, 그냥 틀 없이 어떤 예를 들어서 질문 문항 없이 그냥 백지 놓고 질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 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가장 큰 장점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융통성이 있어요. 이 내담자가 대답하는 쪽으로 우리가 질문을 더해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맹점은 뭐냐면 동그라미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자료 정리하는 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측면을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은 되지만 이제 폭넓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치화 시킬 수 있는 질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평가 면담에서 두 번째 이제 구조적 면담이니까 틀이 있는 면담이, 질문 문항들이 있는, 그래서 그 뭐 이제 무슨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그런 면담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집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질문, 진행 방법,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아주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화된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틀이 딱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요 틀에 의해서 질문했더니 요런 대답이 나왔다. 그럼 요 틀을 질문해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 아주 신뢰도가 높겠죠. 다음번에 질문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 도움이 되는 기준 값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정상 범주에 해당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도 단기간에 훈련시켜서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는 것처럼 맹점은 뭐냐면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보는 파악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질문 리스트만 질문하고 끝나는 거니까요. 벗어나는 정보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딱 주어진 대로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담자의 자발적인 이런 측면들이 뭐 이렇게 억제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3번에서 반구조화된 그런 질문법을 사용해요. 반구조적 면담법. 그러니까 어떤 측면은 구조화되어 있지만 어떤 측면은 비구조화되어 있다. 이 두 개의 장점을 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은 꼭 구조적인 질문을 통해서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리스트에 대한 답을 쓰지만 요 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건 비구조적인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이제 평가 면담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그럼 우리는 파악을 하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심리 평가와 이제 그 심리 평가를 받으러 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아니 심리 검사를 혹시 그 여러분 심리 검사 받아보셨나요? 풀배터리 심리 검사? 풀배터리 심리 검사 받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풀배터리 심리 검사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받으러 왔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받으러 왔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부정적인 문제라든지 의뢰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이유 또는 주 증상이나 어떤 이제 그 주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 문제의 구체적인 특징이라든지 발생 경과, 그 문제가 생활에 미친 영향, 대처 노력, 뭐 이전에 이제 치료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정적인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가설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까지는 굳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평가 면담에 어떤 게 포함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심리평가의 사유, 이유가 뭔지를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발달사적인 정보.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어떤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그 자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 발달사적 정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개인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족적이고 발달사적인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고, 동그라미 니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발달력, 가족력, 뭐 사회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고,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이렇게 발달사적 정보를 파악하는 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그 과거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근원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 어떤 긍정 부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좀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선 정신상태 평가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신상태 평가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평가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사고가 망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왜 여기다 갑자기 집어넣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담자의 사고가 망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반영해야 이제 실제로 검사를 진행할 때 이 사람이 실제 경험했던 것과 지어낸 이야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망상은 공상과 다릅니다. 공상은 우리가 내 머릿속에서 어떤 거를 만들어내요. 아, 내가 참 그 잘생긴 배우 누구처럼 생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다 공상이죠. 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생각이 거기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그랬으면 좋겠지만 난 그렇지 않아. 이걸 아는 건 공상인데, 망상은 뭐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생각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게 망상이에요. 그래서 그 망상을 하고 있는지, 이 내담자가 망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굳게 믿고 있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려. 이건 망상입니다. 전형적인 망상의 특징이죠. 동그라미 2번 타당한 증거, 합리적인 설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꿔. 그게 아니라는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굳게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객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객관화되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에 불과한
그런 내용일 때 우리가 망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망상을 보이는 편집증적 내담자를 면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실제로 심리 검사를 할 때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조심해서 면담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망상 자체를 이렇게 깨려고 네 생각이 틀렸잖아 이렇게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한테 그 얘기는 다 들었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가 또는 임상심리사가 한 번 더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먹히진 않습니다. 깨려고 하는 거 별로 안 먹혀요. 동그라미 2번 망상 경험에 대해서 정서 처리와 현실 검증을 나누어서 이제 다뤄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사이에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것처럼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하는 건 망상 경험에 대해서 지각과 해석을 구분한다는, 내가 실제로 파악된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낸 내 결론과는 두 개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망상 환자, 보통 이제 편집증 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의 정절을 의심해. 그러면 어디 나갔다만 와도 누구 만났어? 그 사람이랑 뭐 했어? 이제 그냥 물건 사러 나갔다 와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갔다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해석을 뭐냐면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바람을 피웠어. 이건 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지각된 사실과 해석 사이에는 이걸 분리시켜서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태도를 보이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망상 환자를 대한다고 해서 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잘 도와주는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요 정도는 참고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출 보건 문제 보시면 이건 이제 2015년도에 출제된 문제죠. 병원이나 정신과 보건센터에서 환자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을 할 때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가 있는지를 이제 두 가지를 쓰고 설명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6점을 배정했다라고 하는 건 제목과 함께 내용을 기술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면담을 할 때 유의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었죠. 심리 평가를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평가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부정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뢰된 사유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문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된다라고 내용을 기술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발달사적인 정보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환자의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양육적인 이런 환경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신상태 평가, 면담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말,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이제 적절한 기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내용 보시면 상담이 진행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